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해석을 강의하는 윤진원입니다. 자, 이번 오늘 설명회는 2025년도 피셋 최종 전략 설명회라고 좀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시점은 지금 제일 먼저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혹은 현장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12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이제 근처에 와 있는 시험이 5급 공채 외교원 시험이죠. 그래서 뭐 지역인재 7급을 보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도 똑같은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3월 8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약 한 3달 남짓 남아 있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무작정 열심히 공부한다는 건 사실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남은 기간 안에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결론은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냐. 이 기간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아마 이 설명회를 직접 이제 현장에 와서 듣고 계시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회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올해 2024년 외교원 수석 합격을 하신 김광수 수강생님께서 피셋 공부법에 대한 특강을 좀 해주실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2024년 입법고시에서 또 수석 합격을 하신 이지현 수강생님이 마찬가지로 공부법 특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분들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제 자랑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이제 재수 풀거리를 타신 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수석 합격생 분들이 다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 수석 합격할 정도 실력이면, 그리고 이제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그 분들이 왜 굳이 이 강의를 들었을까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강의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돼야 내 성적을 좀 올려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공부법 특강이 끝난 다음에 제가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시험에 자료 해석 출제 예상 그리고 대비 전략까지 정리해서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분들부터 빨리 모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강연자는 외교원 수험생만을 위한 피셋 준비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올해 2024년 외교원 수석 합격을 하신 김광수 합격생님을 모셔서 한번 공부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수 씨 나와주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국립외교원 수석 합격한 김광수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제 합격 증명서고요. 저는 우선 준비를 약 4년 정도 하였는데, 이제 일반 외교를 우선 피셋에는 자신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최상위권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적당히 매번 1차는 무난히 넘는 성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최종 합격까지 노리고 있던 차에 안심하고 있었던 1차에서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평균이 80이었고 합격선이 81.66이었는데 1.66 차이면은 한 문제 차이인가요?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1차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고 1차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1차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물론 이 해가 갑자기 좀 쉬워진 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려웠어서 제가 그것에 좀 혜택을 보았던 것 같은데, 이 해에 갑자기 쉬워지면서 저의 어떤 약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료 해석 점수를 보시면 제가 75점을 받았는데 이것은 당시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점수였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언어 논리도 좀 부족했고 상황 판단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이 해의 불합격의 가장 큰 원인은 자료 해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후에 저는 자료 해석에 특히 좀 과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고민을 제가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민만 더해질 뿐이지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제 윤진원 선생님의 커리를 쭉 타면서 모든 고민을 이제 선생님께 맡기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해야겠다. 그 생각을 갖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올해 90점을 받았는데 그렇게 부족한 점수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이 잡히니까 이제 나머지 언어 논리나 상황 판단도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언어 논리는 2개 정도 틀렸는데 자료 해석이 확실히 잡히니까 언어 논리에서도 조금 안정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선생님의 여러 가지 이제 강의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강의는 최신 8개념 기출분석 특강 강의입니다. 이것을 선생님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촬영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올리시는데 최소 저는 이것을 한 3번은 돌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을 분석을 했고 제 나름대로 어떤 실력이 쌓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일단 20개 문제를 이제 혼자서 풉니다. 1번부터 20번. 푼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를 이제 듣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1번에서 20번을 거의 다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백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포로 항상 풀었는데 실제 시험지처럼 백지를 다시 펴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 혼자 스스로 다시 복기를 해보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리는 편이었고요. 한 개년도를 하는데 거의 2-3시간 넘게 이제 걸렸었는데 이제 나중에 2번, 3번 들을 때 회차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이제 시간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언제 시작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모강이 시작이 곧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다 들으시면 물론 가장 좋고 그래서 모강을 들으실 때 기준이 기출이 되어야 하니까 모강 전에 들으시는 게 좋지만 혹시 다 듣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모강이랑 같이 병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담 질문이 2차를 병행해도 되는가 하는 것인데 이제 제 생각에는 올해 1차 점수가 85점 이상이시면 2차를 병행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1차 합격자 평균을 보시면 대부분 80대 초반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확실히 합격을 하려면 85는 받아야 이게 넉넉하게 합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85점 이상인 분들은 하루에 공부 타임이 3타임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한 타임 정도는 2차를 좀 안정적으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85점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타스 종합반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모강을 수강하실 텐데 저는 기준을 항상 10%로 잡았습니다. 제가 외교원이긴 하지만 그리고 일행이랑 모두 섞여 있어서 좀 안일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 나는 외교원이야 이러면서 괜히 외교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외교원이 대신 뭐 면제부처럼 좀 난 점수가 낮아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합격 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행과 외교원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원이라는 게 절대 어떤 안정감 면제부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행 분들과도 치열하게 경쟁을 하셔야 되고 10% 안에 들 수 있도록 20% 10%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상위 30% 안에 든다고 합격이 보장되는 것 역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1차를 준비하실 텐데 안일하게 생각하신다거나 30% 안에 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작년에 저처럼 한 2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투자를 하시고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셔서 내가 어떻게든 최상위권으로 합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교원분들 중에 혹시 완전 초시시거나 아니면 제2외국어를 아직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제2외국어를 먼저 따시는 게 먼저이고 이제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한 과목이 전 자료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해석은 저는 피셋의 어떤 기둥? 뿌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 해석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야 언어 논리나 상황 판단이 거기서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자료 해석을 먼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이랑 올해 자료 해석이 난이도 차이가 조금 오른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작년에 제가 75점에서 올해 90점을 받았으니까 15점이나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미 수험 생활을 조금 해온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점이나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과목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나 상황은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그것들도 점수가 많이 바뀔 수 있지만 언어는 특히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온 사고방식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늦게 좀 점수가 변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지금이 12월 이제 초중순이니까 지금부터 자료를 아까 그 기출 분석 강의 있잖아요. 그것을 들으시면서 기출부터 탄탄하게 이제 잡아가시고 자료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기출이 분석이 다 되고 모강에서도 어느 정도 퍼센트 안에 든다 했을 때 이제 다른 과목에 조금씩 분산 투자를 하시는 그런 방식을 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강을 수강하면서 선생님 그 카페에서 상담도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그 선생님을 활용하려고 네, 노력하였습니다. 네, 그 시기별로 알려드리자면 우선 12월에 헌법을 먼저 볼게요. 저는 헌법 같은 경우는 지금 핵지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따로 시간을 내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실강을 들으면서 그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정족수나 그런 것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외우고 더 이상 그 밖으로 가져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헌법 점수가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84점.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헌법은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냥 그 실강에서 모든 걸 해결해서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딱 패스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 모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모강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기출 기준 확인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실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모강을 전 회차를 제가 틀린 것을 다 유형별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계산 실수를 자주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모강 내내 확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고쳐 나가려고 다음 모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회차에서 제가 뭐 덧셈 계산을 실수했어요. 그러면 2회차를 들어가기 전에 그날 이제 아침에 풀잖아요. 아침에 이제 해롱해롱 와서 이제 오는데 와서 그 시험지를 펼치기 전에 전날 내가 했던 실수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약간 이제 암시를 거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절대 이 덧셈 계산만은 틀리지 않겠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건 안 틀려요. 근데 이제 물론 다른 걸 더 틀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실수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수 체크를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께서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을 하실 때 자료가 없잖아요. 물론 기출로 이제 상담을 하시겠지만 모강 푼 것으로 이제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모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는 제가 모의고사를 더더욱 많이 풀기 위해서 일단 피셋 캠프에 참여를 했고 피셋 캠프 내에서도 이제 계속 법전 모의고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을 많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윤진원 선생님의 시험 연습반이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 피셋 캠프를 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시면서 최대한 많은 모의고사들을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이제 리뷰 노트란 걸 작성했는데 뭐 별건 아니고 이제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파이널 강의 때인가 모든 그 자료 해석 출제 포인트를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로 성에 안 차고 또 그것을 저의 방식으로 다시 적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워드 같은 데다가 이제 그 선생님의 출제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플러스 알파 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험장 날 이제 가져갔고 언어 마치고 점심 먹으면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다시 리마인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에는 오뚜기 캠프라는 게 있는데 오뚜기라는 책 자체가 기출 문제를 OX로 재편집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OX를 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을 계속 모아서 보다 보니까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 그리고 오뚜기 캠프가 뭐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그 오픈 채팅으로 스터디를 여세요. 그래서 뭐 별건 아니지만 이제 진도를 체크해 주시고 5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5일짜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1기, 2기, 3기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도 받아주시고 그래서 질문을 그때그때 바로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질문 올리면 막 제가 답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오뚜기 캠프라는 것을 활용하면 뭐가 좋냐면 강제 회독이 되기 때문에 반복 학습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오뚜기 캠프가 그게 아니군요. 죄송해요. 오뚜기 스터디가 그거고 오뚜기 캠프는 뭐냐면 하루 종일 같이 오뚜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는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월 마지막 주 되면 이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오뚜기 캠프를 하시면서 재복습하시는 과정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월에는 최대한 기출 기준의 모든 것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신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언어 자료 상황 공부의 가중치는 어떻게 뒀나요? 했는데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선은 자료 해석이 기둥이다. 그래서 자료 해석만큼 정직한 과목은 없기 때문에 자료 해석을 내가 초고득점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안정적으로 다지신 다음에 안정적으로 다졌다는 기준을 그럼 어떻게 가져가냐 하신다면 저는 지금 예를 들면 모강의 최소 1-20% 안에는 항상 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가 불안정한 초시생이 3월까지 2차 공부를 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정불안하시다면 저는 그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경제학을 저는 5문제씩 이제 풀었고 그리고 조문 암기 스터디라고 해서 조문 정도 외우는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2차는 그렇게만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풀로 피셋, 자료 해석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 3번째도 제가 답을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아예 놓는 것보다도 살짝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요 하셨는데 사실 지금 하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해서 남는 것은 경제학 그냥 감 유지 정도? 아니면 조문 암기 하는 정도? 근데 그것조차도 내년에 가면 새로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피셋에 집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안감 극복 방법과 가장 많이 점수를 올린 시기와 방법은 하셨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올해도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연습을 실전처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심지어 종소리 같은 것도 비슷하게 해서 들으면서 하신 분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비포 사이즈의 시험지가 접지형이 있어요. 실제 시험지 같이. 저는 대학사에서 파는 그런 호치키스로 찍은 것도 실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 접지형을 사서 그것도 여러 개 사서 계속해서 거기다가 이제 복기를 하려고 했고 언어 논리 시간이 가장 떨리더라고요. 자료 해석까지 오면 이제 점심도 먹고 조금 이제 안정이 돼요. 근데 언어 논리 시간은 너무 떨려서 2023년 거죠. 그러니까 2024년에 봤으니까 2023년 기출을 가져갔어요. 접지형을. 그래서 저 혼자 한 20분인가 30분 전에 저 혼자 시험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시험 먼저 시작해야지 하고 진짜 지금 실제 시험이다 하면서 23년 거를 풀었어요. 그러면서 눈을 풀었고 그러고 이제 실제 시험이 시작되니까 좀 덜 긴장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 했고 그리고 이것도 그건데 제가 다른 친구들 시험지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싸리 3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판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1, 2번 넘기고 3번 먼저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넘어가도 아예 시작부터가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저도 엄청 저는 피셋이 결국에 마지막에 심리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 식으로 좀 차이를 두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점수 올린 시기는 당연히 이제 2023에서 2024. 특히 자료 해석이 많이 15점이나 올랐는데 제 생각에 이것은 이제 선생님께 제 모든 고민을 맡기고 제 약간 자아를 버리고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갔던 것이 좀 큰 비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하실만 하죠, 그죠?
되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잘 하셨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설명 들으면서 뭐 제 공으로 많이 돌려주셨는데, 저는 저의 역할을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시험을 보고 그리고 노력을 하는 거는 수험생 본인이지, 뭐 어떤 강사나 어떤 강의나 교재를 뭐 들었다고 혹은 풀었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제 느끼셨겠지만, 얼마나 내가 과투자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보수적으로 했다라는 얘기랑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학생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딱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다고 될까요? 그러니까 수석하신 분도 이렇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는 불안은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매우 정상적인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합격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리고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투자한 노력이 크면 클수록 불안감이 비례해서 커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광수 씨가 작년에 이제 또 수업 들으시면서 열심히 했던 모습도 다 기억나고 하는데, 또 이렇게 1년이 지나서 같은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좋은 또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감회가 새롭고 기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김광수 수강생님의 합격 공부법 특강을 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강연자를 한번 모셔볼 건데, 이번 강연자분은 입법고시 수석 합격을 하신 이지현 수강생님이신데, 두 분을 제가 오늘 초청을 하면서 좀 염두에 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석 합격자니까 잘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근데 두 분이서 사실 같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수험생활하는 분들을 쭉 보면 잘하는 분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고하는 것이나 노력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이번에 이제 강연을 해주실 이제 이지연 수강생님은 입법고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시험, 그리고 좀 사람을 적게 뽑는 시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일행 재경 외교뿐만 아니라 어떤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좀 경쟁률이 높은 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도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 그런 이제 보수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특별히 좀 최상위권을 노리시는 분들한테도 이분의 좀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서 넉넉하게 합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지연 수강생님은 자, 평균 98.3점이죠. 올해 2024년 5급 공채 외교원 시험 기준이고, 그럼 몇 개 틀린 걸까요? 정과목에서 2개를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국 1등이고 통계상,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압도적인 점수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분이 공부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이런 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강연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재경직 시험 합격한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시기별로 또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시기별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결국에 본격적으로 피셋 문풀 시점이 돌입하기 이전에 기출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1, 2월에는 기출이랑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어라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출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초시 때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추석 즈음에 선생님이,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대략 아직도 기출 분석 안 하신 분 없으시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어서 굉장히 뜨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날짜가 12월 7일이다 보니까 12월 이전이라고 잡아놓긴 했지만 조금 지금도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 외교원 합격생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기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그걸 바탕으로 모의고사나 기출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기출 분석이 왜 필요한가? 우선 기출을 왜 봐야 되는가? 사실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특히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기출이 조금 쉬워요.
아무래도 모의고사보다는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다른 모의고사들과 비교했을 때 기출만큼 좋은 퀄리티의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모의고사는 해봤자 한두 명에서 출제를 하는데 기출은 심지어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출제를 하시다 보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또 기출에서 좋아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뭐 역사 소재도 그렇고 과학 소재도 그렇고 이러한 소재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를 미리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실전 시험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자료해석 시험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올해 40번 문제가 작년 7급 마지막 25번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오른쪽 사진이 올해 40번 문제이고 지금 각주 2번에 보면 가격이 원가의 유류세의 부가가치세 합이다. 뭐 판매 부가금 있긴 하지만 사실상 고급 휘발유에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또 각주 4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시기, 원가 유류세, 판매 부가금 과액이 0.1이다 했는데 왼쪽 25번 문제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기출에 대해서 미리 분석이 잘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소재가 친숙하게 다가온다면 실전 시험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앞의 내용은 왜 기출 분석을 해야 되냐 보다는 왜 기출을 봐야 하냐의 내용에 가깝고요. 그렇다면 꼭 분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기출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언어논리 강화약화 문제에서 강화한다, 약화한다, 강화하지 않는다, 약화하지 않는다 라는 등의 표현이 이렇게 봤을 땐 굉장히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시험에 가서 아니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 보면은 좀 애매해요. 이 정도면 약화라고 할 수 있나? 이러한 것들의 기준을 결국 저는 기출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 개인적으로 언어논리 자체를 싫어하기도 하고 특히 모의고사 언어논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기출을 통하여 우선 탄탄하게 다진 후에 이걸 바탕으로 본인이 정확하게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자료 해석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을 때 이게 첫 점과 끝점만 확인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년 증가를 해야 하는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도 기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출에서 활용하는 오답의 장치를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자료 해석 문제 영양 성분표 문제 아시죠? 밀리그램이랑 그램으로 단위를 다르게 해서 장난을 치는 문제나 아니면 뭐 퍼센트 포인트와 퍼센트를 뭐 좀 혼란을 주게 만들거나 연도의 방향을 반대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일부 자료만 주고 전체의 순위를 묻는 등 이러한 기출의 장치들이 학습을 하고 난 뒤에는 눈에 잘 띄고 이러한 것들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이건 의도적으로 낚으려고 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이제 기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시즌을 저는 보통 1월 딱 새해 첫날 해보고 그 다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3년간 어떻게 공부를 했냐 말씀을 드리면 초시 때는 저는 피셋 캠프를 했었어서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법률저널 모의고사를 풀었었고 그 외의 요일에는 모두 기출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제시 때는 토요일에는 마찬가지로 전국 모의고사를 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스터디를 꾸려서 기출과 모의고사를 격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비슷하긴 하지만 수요일만 행정학 공부를 하고 다른 요일들은 마찬가지로 격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모의고사 기출을 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격일로 했던 이유는 뭐 큰 이유는 없고 모의고사만 풀기에는 몸이 너무 지치고 기출만 풀기에는 너무 긴장감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스터디원들과 합의를 해서 이렇게 격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기출 분석하고 기출이 가장 퀄리티가 좋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또 모의고사를 풀라고 하냐? 이유가 굉장히 많죠.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가져왔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기출을 분석하고 또 학원에서도 여러 번 풀다 보면은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황 판단에 정말 기괴한 문제들 막 양 하이디 그런 문제들 실전에서 절대 2분 안에 못 푸는데 저희가 몇 번 풀어보고 나면은 접근 방법을 바로 아니까 바로 풀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낯선 사신 문제로 연습을 할 기회를 충분히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올해 시험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뭐 10문제만, 20문제만 이렇게 푸는 것보다 40문제를 90분 동안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문제를 풀어가면서 개인적으로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거나 아니면 개별 문제에서 시간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40문제 시험 운영 연습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시 때는 좀 기계적으로 2분, 한 문제당 2분을 잡고 풀었고 또 중간에 막힌다 싶으면 넘어가고 남은 시간 동안 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상 시험 문제에서 뭐 상 난이도로 분류된 문제는 대부분 2분 안에 못 풀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올해는 전략적으로 최대한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쳐내고 남은 시간을 잘 안배할 수 있는 운영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학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끝나고 강의가 있으니까 그러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문제에서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의 출제자가 생각한 난이도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모의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기본이나 아니면 기초 강의부터 쭉 강의를 들어오셨던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사실 모의고사가 뭐 기출과의 유사성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기존에 가르쳐왔던 내용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은 선생님들별로 굉장히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쭉 커리를 타 오셨다면은 이렇게 이제껏 배웠던 내용들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도 저는 모의고사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100분위 정답률 뭐 마찬가지로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본인이 피셋이 어느 정도 잘 돼 있고 나 약간 피셋을 잘 하는 것 같다 하면은 6번, 7번의 측면에서도 모의고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면 뭐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초시 때 저는 2022년에 처음 피셋 시험을 봤는데 그때 갑자기 시험이 어려워져서 커트라인이 70점이 안 됐어요. 특히 그때 언어 논리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근데 저는 피셋 캠프에서 좀 법률 저널 같이 좀 엄청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사실 실전에서 특히 제가 평소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언어 논리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되진 않았어요. 뭐 운도 좀 작용을 했겠지만 그래서 사실 문제를 모의고사 특히 전모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이걸 왜 굳이 풀어야 되지 싶은데 정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하드 트레이닝을 한다면은 좀 실전에 어떤 난이도가 나오더라도 잘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행 재경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시를 합격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입법고시에 좀 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또 실제로 입법고시 1차에 합격을 해서 2차 시험에 들어간다면은 이게 행시 2차에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사실 올해 입법고시를 합격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입시 1차를 쳤던 게 아니고 작년에 입법고시 2차 시험장에 운이 좋게 들어갔었는데 그게 정말 행시 2차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난 어차피 난 국회 갈 생각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입법고시는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실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면 입법고시도 좀 의욕적으로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입법고시와 같은 고난도 시험을 대비하기에는 좀 고난도의 모의고사를 적극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모의고사 오답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피셋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실수를 했다고 느꼈던 부분이 모의고사 오답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좀 모의고사를 매일 스터디원들이랑 풀고 나서 그럼 틀린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오답을 하거나 아니면 해설을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그럼 진짜 한 2시간도 걸리고 3시간도 걸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었어요. 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해설을 보고서도 10분 동안 이해를 못 하는데 근데 그때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해설을 보고도 10분 동안 이해를 못하면은 실전에선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모의고사 오답 시간을 좀 과감하게 줄이기 위해서 제가 풀었는데 틀렸던 문제 아니면은 좀 풀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인데 풀지 못한 문제만을 좀 오답을 체크하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였고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 풀었는데 남들보다 조금 아직까지 성적이 안 나와서 못 푼 문제가 너무 많다. 그럼 나 그래도 틀린 문제만 체크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그 정답률 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참고를 하셔서 일정한 기준을 잡으시고 그 오답률이 일정 수준 미만인 문제만 좀 오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혼자 오답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좀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은 혼자 하시기보다는 아싸리 강의를 듣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막 모든 강의를 듣는 게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혼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네, 아니면은 뭐 카페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출 분석을 하고 난 뒤에도 여러 번 적어도 한 번은 다시 저는 12년 거부터 풀었는데 적어도 한 번은 그 정도 분량을 다시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풀 땐 당연하게도 같은 방법으로 풀기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 뭐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산을 좀 덜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오답이 반복이 된다면은 그건 본인의 취약 포인트가 맞으니까 그 취약 포인트로 삼고 이거에 대비할 방법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22년 문제였나? 2번 문제인가? 그 보고서에 틀린 거 찾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순위를 알 수가 없어서 알 수 없음으로 틀린 선지였는데 제가 계속 그냥 기계적으로 순위 체크하고 맞네 하고 넘어갔던 문제가 그걸 한 2번 정도가 틀렸었어요. 그래서 내가 순위 문제에 좀 약점이 있구나를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는데 그런 것처럼 기출에서도 본인이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오늘 그 자료 특강 참고 자료에 이게 올해 5번 문제에 관해서 제가 기출 분석을 잠깐 해본 자료인데 이거를 제가 실전에서 좀 애를 먹었던 게 리을 선지 지금 사실 문제가 없어서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리을 선지가 그 전체 항목이 6개가 있었고 총 합이 있었는데 저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앞에 3개 항목 백화점 할인점 체인 슈퍼의 합이 전체의 50% 미만인가를 묻는 문제였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뭐 항목의 합의 비교를 할 때 개별 항목 간의 비교를 하는 걸 선호를 해서 그런 방식으로 시험 때 풀었었는데 그게 잘 통하지 않는 문제였어서 굉장히 실제 시험장에서 애를 먹었었고 이번에 다시 선생님이 특강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고민을 해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았겠구나를 좀 깨달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의고사도 충분히 풀고 기출도 충분히 풀었는데 한 2월 중순쯤 되면 2차 공부를 하기에는 좀 불안한데 또 막상 풀 건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기출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7급 공채를 안 적어놨는데 7급은 필수입니다. 7급은 동일하게 인혁처에서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보고 들어가셔야 하고 만약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입법고시 기출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리트 기출은 사실 저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언어논리 자신이 있어서 심화적인 학습을 하고 싶다. 뭐 상황판단 법조문 문제 그렇다면 리트 추리 논증 부분만 풀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목별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니면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헌법 같은 경우에는 초시 때는 사실 강의를 다 들었고요. 기본 강의나 880 강의를 다 들었고 제시 때는 사실 처음에는 880 책을 그냥 읽어봤는데 저는 글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책 읽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내가 옛날에 들었던 강의를 다시 구입해서 이미 필기된 책을 보면서 2배속으로 빠르게 듣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2번, 3번은 다 초시 때 했었던 작업인데 우선은 핵지총을 보면서 아니면 OX 교재를 보면서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내가 계속 잘 모르겠는 부분들을 따로 워드로 정리를 했었고 또 정족수와 헌정사 같이 좀 굉장히 치밀하게 외워야 하는 부분들은 퀴즐렛이라는 단어 암기장 앱을 활용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워드로 정리를 해서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 빈칸을 뚫어놓은 거고 오른쪽은 퀴즐렛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긴 안 적어놨는데 저는 헌법 OX 앱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논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은정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저는 원래 글 읽는 걸 되게 싫어하고 언어논리가 30대까지도 계속 약점이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도식화를 하시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도식화가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느꼈던 게 제가 그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치고 밑줄 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인다는 걸 올해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문에 표시를 하는 건 좋은데 그거에 매몰되는 걸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를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동글, 세모, 네모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불필요하게 표시를 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지 않은가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의 유형별로 강약을 조절해서 그냥 모든 문제에 똑같은 스타일로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문제별로 나름의 스타일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논리 퀴즈 문제에 관해서 전략을 세운다는 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문제를 풀 때 논리 퀴즈를 아예 마지막에 다 푸는 분들이 있고 또 논리 퀴즈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처음에 풀거나 아니면은 그 순서가 왔을 때 푸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논리 퀴즈 문제가 14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보통 2분당 한 문제 생각을 하니까 그럼 28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28분 기점으로 풀 수 있을 만큼만 풀고 나머지는 사실상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료 해석은 사실 8월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선지부터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선지를 보고 이제 선지에서 뭘 물어보면 다시 자료로 올라가서 자료에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자료 해석도 언어 논리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 해석에서는 그 표와 그래프가 지문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자료를 꼼꼼히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료에서 연도 방향을 표시하거나 합계 항목을 표시한다든지 좀 자신 나름의 방법으로 자료를 단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계산 연습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데 계산 연습을 열심히 해서 계산이 너무 자신 있어져서 계산만 하려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계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적극적으로 탐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기출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수 방지 장치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지 보는 순서는 저는 사실 보통 자료 해석이 두 가지 유형이죠. 1번부터 5번까지 있던가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모두 옳은 것. 전자의 경우는 사실 저는 정말 분석을 열심히 한 친구들 중에는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모두 묻고 있는 선지를 먼저 보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사실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 기분 따라 5번부터 보거나 1번부터 보거나 했는데 근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 보는 순서를 잘 정한다면 적어도 하나의 보기, 많게는 2개의 보기까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어서 좀 선지들 중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를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준 딱 하나인데 한 가지 항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선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A 항목은 21년 대비 22년에 증가율이 0.2 이상이다. 그러니까 20% 이상이다. 이런 거는 A 항목의 그 두 값만 보면 확인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모든 항목을 봐야 하는 선지 예를 들면 가장 뭐뭐한 것은 무엇이다 아니면은 뭐의 개수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은 좀 가장 마지막에 보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5번은 사실 이것도 성향 차이긴 한데 저는 사실 모든 선지 다 확인하면은 시간 안에 못 푸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답이 나왔으면 주저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내가 너무 불안하다 하면 예를 들면 5번이 답이에요. 그럼 1번, 4번이 아닌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냥 5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까 되게 깔끔한 리뷰 노트 보다가 이거 보니까 굉장히 좀 그렇네요. 우선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 좀 계산을 좀 덜 하는 방법에 관한 건데 23년 10번 문제인데 지금 5헥타르에 해당하는 그 값을 비교를 하는 건데 이 경우에 비지능지역 논을 5헥타르 하면 178 곱하기 2에 170 곱하기 3을 더한 값인데 이걸 다 구하기보다는 지금 두 열에서 차이를 계산을 해서 차이만큼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계산을 덜 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로 넣어놨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이것도 그냥 계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넣었던 거고 문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연도 방향이 역순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오답의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마련을 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 판단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시 때 상황 판단에 되게 애를 많이 먹었는데 제시 때 좀 상황 판단이 좀 탄탄하게 잘 정리가 됐던 게 법조문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사실 강의를 듣다 보면은 법조문 문제는 되게 쉬운 파트로 여겨지고 그래서 사실 그리고 막 엄청 획기적인 강의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좀 등한시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우선 법조문 문제를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지 그 뒤에 안정적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실 가장 불확실성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판은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법조문 문제를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강의에서 좀 등한시 하더라도 혼자 아니면 뭐 책을 활용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 판단은 대부분의 문제에 단서나 예외가 존재합니다. 사실 과목 이름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 예외가 쓰이지 않았는데 답이 나왔다 하면은 그건 무조건적으로 경계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모든 과목 시험 운영 방식에 대한 본인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예시적으로 작성을 한 거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약한지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기준을 자꾸 풀 때 점수가 제일 잘 나왔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방식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확실한 문제들부터 풀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텍스트 문제, 그 다음에 맨 뒤에 붙은 1지문 2문항 문제를 풀고 나서 의사결정 문제라고 하면 그런 거예요. A부터 E까지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2명만 선발할 때 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준들을 고려했을 때 누가 뽑히냐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지문이 들어간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고 나서 좀 비교적 짧은 퀴즈 그 다음에 긴 퀴즈 순서로 푸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단서나 아니면은 좀 예외 조항에 밑줄을 쳤던 사례인데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미리 받아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시험 보기 직전에 합격하겠다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사실 이게 1차 시험인지 2차 시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 다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1차 시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차 시험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시 때는 전국 모의고사를 많이 봤는데 나름 성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사실 뭐 초시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 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반이었는데 그랬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좀 난이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안 되겠다 했는데 그 해 커트라인 자체가 사실 기존의 커트라인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니까 저는 80점은 좀 넉넉하게 넘어야 합격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해 딱 80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커트라인이 70점이 안 됐어가지고 합격을 했었고 그 두 번째 해에는 사실 출시 때 넉넉하게 합격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언어 논리가 잘 나와서 합격을 했던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 논리 굉장히 자신이 없었어서 약간 좀 내가 운이 좋아서 합격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제시 때까지는 계속 불안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올해는 뭐 그래도 나름 좀 열심히 대비를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저는 초시 때는 혹시 저의 수기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초시 때 37점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당연히 합격을 못할 줄 알았고요. 제시 때는 커트라인에서 0.2점 정도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2차 커트라인 기준으로 0.2점 정도 낮았는데 그때는 약간 모든 과목을 조금 못 미쳤다. 모든 과목이 다 못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합격자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합격을 하긴 했는데 한 과목을 굉장히 망해서 재정학이 제가 굉장히 망했어서 올해는 진짜 안 되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다른 과목들을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괜찮게 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장의 제일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 모의고사가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있고 전공 모의고사가 있는데 사실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시험지 40문제가 있다는 거 빼고는 모든 측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원에서만 시험을 쳐보고 아직 전공 모의고사 그 학교 보통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대관해서 치는데 그걸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랑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는 사실 그냥 40문제를 본다는 측면 빼고는 뭐 시험 시간 운영이나 아니면 환경 모든 게 다 다르고 전공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장은 사실 환경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해요.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인원도 동일하게 치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데 저는 우선은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다, 세 가지다.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는 보통 전공 모의고사 시험을 치면 10시 시작이니까 한 9시 반쯤에 다들 와요. 근데 저도 그랬는데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 못해도 한 8시에는 다 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실제 시험과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잘 대비하고 싶다 하시면 한 번쯤 8시에 전공 모의고사장 가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점심 식사를 전모를 보면은 밖에 나가 사 먹는데 그 실제 시험 때는 저는 도시락을 싸 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도시락을 싸서 가실 분들이라면 실전처럼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사실 긴장도에서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말 많이 떨리거든요. 실제 시험, 필세 시험 보러 가면 굉장히 많이 떨리고 모든 사람이 다 긴장하고 예민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별거 아닌데 굉장히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긴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외부 환경을 너무 신경을 안 쓰시고 편안하게 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공 모의고사를 많이 응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시험장 경험이 없으시다면 한 번 정도는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는 전모밖에 없으니까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굉장히 피셋을 잘하는 친구인데 전모를 한 번도 안 본 친구도 있었고 반대로 저는 전모를 굉장히 좋아해서 매주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성향 차이이고 다만 제가 왜 이렇게 매주 봤냐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올해 스파르타도 했었는데 그렇게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오는 거에 굉장히 좀 자극을 받고 그리고 이게 매주 이렇게 루틴이 되다 보면 시간도 좀 빨리 간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개인적으로는 전모 치는 걸 좋아해서 자주 보러 갔는데 다만 제가 느끼기에 전공 모의고사 단점은 우선은 난이도가 좀 상당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많이 더 위축이 되거나 좀 지나친 걱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뺏깁니다. 토요일에 사실 전모 보면은 토요일 하루 버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그 시간도 많이 뺏겨서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을 함께 병행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사실 이건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긴 한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기출이 중요하기도 하고 모의고사만 보다 보면은 저는 굉장히 지칠 것 같아요. 난이도가 좀 높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익숙하고 좀 그렇게 난이도가 좀 평이한 문제들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병행을 추천드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전 신청자 Q&A까지 마쳤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그 수석 합격하신 이지연 씨 설명 이제 해주셨는데 본인이 좀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던데
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법고시를 수석 합격하셨고 재경직렬, 그리고 올해 5급 공채도 재경 같이 양과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딱 이제 설명하시는 것도 보면은 전부 다 모든 과목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셨고, 특히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성향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라는 게 없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든 내가 실전에서 관리할 수 없는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노력을 하셨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통해서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두 분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들은 대략적인 이제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헌법, 언어, 상황 같은 것들도 이렇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이제 순서는 접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저는 짧게 할 건데, 결국에 이제 이렇게 수석 합격생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분들, 그리고 합격권에 있는 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다라는 게 서로의 니즈가 맞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굉장히 시험에 대한 분석을 면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커리큘럼을 제안하거나, 여러분들한테도 아까 이제 광수 씨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민을 선생님한테 맡긴다. 그리고 나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사실 막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어깨가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그게 나의 역할은 맞는데, 되게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집에 보시면 나와 있는 통계에 관한 내용인데, 앞서 이제 수석 합격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죠. 자, 보시면 2024년, 2023년 어디만 보시면 되냐면 자료 해석 합격자 평균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대부분 80점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균은요,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자들이 중간 정도, 이 정도 성적을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쌤, 당연히 80점보다 낮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합격한 건 뭐 때문이었을까요? 언상이 90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은 적어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85점 이상을 기준 목표로 잡으셔야, 내가 예를 들어 언어 논리를 치다가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상판 치다가 집중력을 떨어뜨렸다거나 할지라도 이 부분을 통해서 끄집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 해석은 85점 기준을 놓고 공부를 하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2024년은 시험이 어땠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자, 중간 난이도가 없어졌습니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만 구분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쉬운 문제는 반드시 다 맞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 중에 70점 정도가 쉬운 문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 틀리면 어려운 문제를 맞히지 못하는 이상 계속 더 점수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실수 용납이 안 되는 시험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확실히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 비중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지현 씨께서도 설명하실 때 계산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바로 그 부분이 이 영역에서 빛을 발합니다. 정말 고지고대로 계산을 다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압도적으로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에서 나온 계산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쉬운 문제는 대부분 단순 분수 비교입니다. 그래서 분수 비교의 정답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뿐만 아니라 증가율, 감소율, 합차 판단 문제, 이런 것들도 단순 계산 영역인데, 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혹시 제 강의를 안 들어보셨더라도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셨다면 고지고대로 1회 자리까지 계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판단 방법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유형이 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좀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그런 문제의 비중이 줄었죠. 왜냐하면 계산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아이디어를 활용한 접근 중요성이 낮아지고 모래주머니 효과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었어요. 예전에는 보통 한 5문제에서 8문제 사이, 굉장히 비중이 높죠. 그런 문제들이 좀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하는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한 4문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적인 출제 포인트가 우선 출제됩니다. 자, 산술평균, 가중평균, 최소 최대 교집합, 순위자료 개념 모두 2024년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수리계산, 상황 판단형 문항 출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버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4년에 아까 이제 그
합격자 두 분이서 이제 담소를 나누시다가 이제 그 말씀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그 24년도에 개근상, 우등상, 봉사상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핵심 개념이 이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 중복이라는 개념이 매우 강조돼서 출제된 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격자들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계산보다 개념이나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정답률의 80% 이상을 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습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학습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문제는 고난이도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도 챙기셔야 되겠지만 내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뭐가 나왔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표그래프 변환.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고 대부분 버립니다. 근데 여전히 10%, 40문제 중에 4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버리시면 아까 제가 85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90점에서 출발하는 거라 2개밖에 이제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여러분들이 성적을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비할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합격생들이 강조한 부분이고 저도 늘 강조합니다. 기출분석이 최우선입니다. 기출분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강의도 어떤 공부도 무용합니다. 그래서 기출분석은 2024년 기준 기출분석만으로 70점 이상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점수를 쌓을 수 있는 영역이고요.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에서 틀리지 않는 것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 중에는 최신 기출 8개년 분석 특강, 제가 이 강의 찍다가 한번 입원했는데 그 정도로 제가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 가장 이제 좀 공을 들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광수 씨 같은 경우도 이거를 잘 활용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7년부터 24년까지 8개년입니다. 8개년에 전문항, 전기출, 전선지가 다 분석되어 있으니까 아직 기출 분석 안 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산 연습 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화해서 계산하는 거 중요하고요. 분수 비교, 평균 교집합, 시컨트롤, 계산의 3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정답률을 95% 이상 수준으로 가져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안 풀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풀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이런 교재가 나오기 전에 뭐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푸셨는데 그거는 이제 기출과 관련 없는 선지와 숫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오뚜기가 아니더라도 기출과 관련된 계산을 할 수 있는 연습 컨텐츠면 반드시 회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복해서 자, 오뚜기는 3단계가 있어요.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7급 민경채 계산 문제 전부 다 수록되어 있고, 에센셜은 5급 공채, 그리고 포텐셜은 입법 고시 문제. 그래서 아까 이제 지현 씨 같은 경우 입법 고시를 굳이 내가 국회 갈 게 아니더라도 내가 좀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2차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한다는 측면에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 포텐셜 오뚜기도 풀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조에 대한 중복 개념입니다. 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기출 문제는 거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려면 현실적으로는 올해 출제된 모의고사만 이제 이런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뿐만 아니라 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강의 듣는다고 다른 문제 풀면은 뭐 저한테 미안해하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올해 나온 문제 모의고사는 다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올해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 지금 출제를 다 완료를 했고 이제 검수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 올해 모의고사를 들어보시면 50문항 이상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매년 문제를 똑같이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작년 모의고사나 재작년 모의고사 풀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까지 전제했을 때 올해 문제는 꼭 푸셔야 된다. 자, 중복 개념과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가 하향 평준화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하면은 아까 평균 때문이에요. 평균이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15점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료 해석은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이거부터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점수는 다 마킹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난이도를 어렵게 내지도 않기 때문에 확실히 자료 해석은 점수를 높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전과 동일한 형태의 시험 경험 연습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아까 전모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단순 양치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이제 하면서 이제 모의고사를 풀 텐데, 쌤, 하루에 8개나 9개 풀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8개, 9개를 풀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풀어본 횟수나 풀어본 양이 여러분들 실력을 결정한다면 장수생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판단은 뭐 뒤로 하고, 많이 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리뷰 방식이 결국엔 실수 교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수로 내가 남겨두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12월 모의고사 이후에 보통은 강의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여담인데 강사들이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나면 보통 입원합니다. 그래서 밤새 문제 만들고 밤새 검수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 끝나고 나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대부분 쉽니다. 근데 뭐 저는 계속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한 달 동안 불안할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합격하신 분들도 계속 얘기했던 게 불안했다. 내가 이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수석 합격을 했지만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 그 과정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만큼 다 불안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속 시험 3월 8일 때까지 열심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오늘 수기집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추후 강의 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렇게 남겨놨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오늘 설명이 끝나고 질문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은 카페도 있고 오픈 카톡방 QR코드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회는 끝났습니다. 제 설명 되게 간단했죠. 오늘은 제 설명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강의만 할 뿐이고, 여러분들한테 사실 오늘 설명회를 준비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감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 정상. 그리고 열심히 하면 이 열심히 한 것의 결과가 분명히 이분들처럼 좋은 결과로 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고요.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지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합격생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고, 만약에 혼자 하는 것이 어렵다면 피드백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것은 최근 시험에서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 하면서 합격생들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도 공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때 강의하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공부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설명회 좀 끝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순서는 종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